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질 중에서 중성 지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이 학습 목표에 유리지방산과 인지질이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 표지에 중성지질, 유리지방산, 인지질에 관한 내용을 수업을 한다라고 표시를 해놨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중성지질을 먼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성지질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 학습 목표는 이 모든 임상화학에서와 거의 같아요. 즉 우리가 지질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또 중성 지질에 대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어디에 있는 이 지질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냐면 혈액, 혈장 또는 혈청에 있는 지질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청에 있는 지질의 생화학적 특성,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중성 지질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중성 지질의 생화학적 특성 및 임상적 의의를 학습을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 중성 지질의 학습 목표예요. 따라서 이 중성 지질에서의 학습 목적은 우리가 중성 지질을 트리글리세리드 줄여서 TG 라고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TG의 측정을 왜 하는지 측정의 의의, 즉 임상적 의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측정 의의, 임상적 의의와 그 다음에 측정 방법을 여러분이 배워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번 시간에 수업을 하는 학습 목적에 해당이 되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유리지방산에 대해서 배운다면 유리지방산의 어떤 생화학적 특징, 그 다음에 임상적 의의, 그리고 측정 방법, 측정을 하려면 어떻게 검체 채취를 해야 되는지, 측정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배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지질에 대해서 배운다면 인지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지질이 혈중에 어떠한 생화학적 특성을 갖는지, 그다음 임상적 의의는 뭔지, 측정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지, 측정할 때의 주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얘기입니다. 임상화학은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거의 같아요. 항상 어떠한 물질이 나오면 그 물질의 어떤 생화학적 특징, 그리고 임상적 의의는 무엇이고 이게 농도가 높았을 때 낮았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지, 측정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게 임상화학이에요. 왜냐? 임상화학은 우리 생체 내에 있는 물질에 대한 검사를 하는 그런 과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이죠.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갑시다. 중성 지질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 교과서 169페이지입니다. 이 교과서 169페이지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 중성 지질 트리글리세리드 TG 를 우리가 지질에 분류해서 어디에 포함을 시켰냐면 단순 지질에 포함을 시켰어요. 이 단순 지질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알겠지만 지방의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질을 단순 지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이 중성 지질 TG의 구조는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몇 개가 결합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3개가 결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고요. 이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결합할 때는 무슨 반응으로 결합한다?
탈수, 축합, 반응으로 결합을 해요. 그래서 이 TG가 형성이 되는데 이때는 무슨 결합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냐면 에스테르 결합. 즉 글리세롤과 이 지방산 사이의 이 결합을 에스테르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 TG에서의 결합하고 있는 이 글리세롤에 있는 탄소를 명명을 할 때는 제일 위에가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라는 명명법을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과거에 지금도 사용을 하고는 있고 여러분 교과서에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과서에 보면 제일 끝에 말단탄소, 그러니까 1번 탄소와 3번 탄소를 알파카본, 알파탄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알파탄소 옆에 있는 거는 알파 다음이니까 베타탄소라고도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그 다음에 3번 탄소 역시 알파니까 알파 다시 라고 명명을 하기도 한다는 거 기억을 해 두고요. 지금 설명한 게 이 TG 중성 지질은 지방산과 글리세롤의 무슨 결합? 에스테르 결합으로 결합이 되어져 있는 거다라는 얘기이고요. 이 중성 지질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방의 대부분이 이 중성 지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전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뭐 삼겹살에 있는 지방, 그리고 뭐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에 있는 지방, 이게 다 중성 지질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우리가 식품으로 섭취하는 지방의 대부분이 중성 지질이고요. 또 여러분이 나는 몸에 지방이 많아, 나는 근육보다 지방이 많아 라고 할 때 그 지방, 우리 신체의 지방 역시 대부분이 중성 지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성 지질은 산, 효소, 알칼리에 의해서 쉽게 가수 분해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산성 조건, 알칼리성 조건에서도 가수 분해가 되고요. 효소에 의해서도 가수 분해가 되는데 이때 이 지방, 중성 지질을 가수 분해하는 효소를 우리가 리파제라고 얘기한다라고 했고요. 최근에는 이 리파제를 라이페이스라고 명명을 합니다. 과거에는 효소를 전미사 아제를 사용을 해서 명명을 했었어요. 리파제. 뭐 여러분 선전에서 많이 본 뭐가 있을까요? 우루사제 맞나? 그런 거. 아니면 우레아제는 여러분이 지난 학기에 배웠던 거고요. 배아제, 선전에 많이 나오는 혹시 들어봤나요? 텔레비전 안 봐서 모르는가? 아니면 나랑 세대가 달라서 모르나? 하면 어쨌든 나는 선전에서 텔레비전 광고에서 배아제라는 거 선전을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아제, 이거는 효소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지방을 가수 분해하는 효소도 리파제라고 명명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아제를 에이즈라는 명명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리파제는 라이페이즈라고 명명을 하고요. 여러분이 지난 학기에 배웠던 우레아제는 우레이스라고 명명을 해요. 그 다음에 유리카제도 여러분 배웠죠? 지난 학기에 배웠을 텐데 이 유리카제는 유리케이스라고 명명을 합니다. 이건 그냥 참고사항으로 여러분 알아두세요. 우리 다른 걸 막 하면은 혼동도 되고 머리가 아플 테니까 리파제만 기억을 합시다. 리파제는 우리가 최근에 용어로는 뭐라고 한다? 라이페이즈. 그쵸? 라이페이즈에 의해서 가수 분해가 될 수가 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칼리에 의해서 콜레스테롤이 가수 분해가 된다. 그거를 무슨 과정이라고 한다? 그렇지.
검하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하가정. 이 중성 지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알칼리 상태에서 가수 분해가 되죠. 그거를 검하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검하가정을 할 때 사용하는 알칼리 용액은 수사나 칼륨. 수사나 칼륨을 이용을 해서 이 중성 지질도 검화 과정을 거쳐서 가수 분해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알칼리에 의해서, 즉 검화 과정에 의해서 중성 지질, 이 중성 지질이 가수 분해가 되면 생성물은 뭐가 될까요? 물이 첨가가 되면서 여기서 이렇게 결합이 잘리게 되니까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생성이 되는 그러한 반응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 지방이 많으면, 중성 지질이 많으면 혈청이 뿌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체열을 해서 혈구와 혈청으로 분리를 하면 혈청은 약간 노란색의 투명한 맑은 그런 액체여야 되는데, 지방이 많으면, 특히 중성 지방이 많으면 맑지가 않고 탁한, 이렇게 뿌옇게 되는 그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된 경우에는 지방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혈청이 뿌옇게 되는 그런 원인이 바로 중성 지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할 거는, 우리가 식품에 있는 지방의 대부분이 중성 지질이다 라고 했고요. 음식물로 섭취하는 지방의 대부분이 중성 지질이다 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따라서 이 혈청 또는 혈장, 혈액에 있는 이 중성 지질의 농도는 식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지방을 많이 먹으면, 지방식을 많이 하면 혈액이 탁해진다라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중성 지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중성 지질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글리세롤 백본에 지방산이 결합을 해서 에스테를 결합을 해서 형성이 된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중성 지질에 많이 결합하는 지방산은 어떠한 거가 있는지를 보면요. 우선 가장 많이 결합하고 있는 게 올레익 엑시드예요. 그래서 이 올레익 엑시드는 지방 조직에는 53.1%고요. 혈청에 있는 중성 지질에는 43.8%가 이 올레익이 결합한 지방산이에요. 두 번째로 많이 결합을 하는 게 팔미틱 엑시드, 팔미틱 엑시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혈청에는 26.1%에 해당이 되고요. 세 번째로 많은 게 뭐냐면 리놀레익 엑시드, 리놀레산이 되죠. 그래서 리놀레익 엑시드는 혈청에서는 16.1%로 세 번째로 많이 중성 지질에 결합을 하고 있는 지방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 이 표에는 지방 조직과 혈청에서의 지방산 어떠한 게 많은지 그 분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주로 기억을 할 거는 이 혈청에 있는 지방산, 혈청에 있는 중성 지질을 형성하는 지방산을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이걸 전부 다 기억할 게 아니라 가장 많은 거,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자, 기억을 하는 방법은 콜레스테롤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콜레스테롤에 가장 많이 결합하고 있는 지방산이 뭐라 그랬어요? LOP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콜레스테롤에 결합한 지방산은 리놀레산, 올레산, 팔미트산이다 라고 했죠. 요거를 기억해라, 클럽을 기억해라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클럽을 못 가지만 클럽은 기억을 해주세요. 클럽. 근데 여기서 중성 지질, 지방에 많이 결합하고 있는 지방산은 이것과 관련을 해서 기억할 수 있어요. 콜레스테롤은 C로 시작을 했다면 중성 지질은 우리가 TG라고도 하지만 리피드라고도 얘기를 하죠. 리피드. 따라서 여기 리피드야, 리피드. 이 리피드에 가장 많이 결합하고 있는 지방산은
올레산. 올레산이죠, 올레산. 그쵸? 두 번째가 팔미트산. 팔미트산. 올레산, 팔미트산. 그 다음이 뭐다? 리놀레산. 이런 순서라는 거죠. 그래서 LOP로 기억을 하면 돼요. 콜레스테롤은 클롭이고요. 중성 지질에 많이 결합한 지방산은 C를 뺀 LOP. 그래서 L은 지방산이 아니고 지질, 리피드를 나타내는 그 의미의 L이에요. 여기에 가장 많이 결합한 지방산은 올레산, 팔미트산의 순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리놀레산에 해당이 된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죠. 어때요? 기억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중성 지방의 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우리가 음식물로 섭취한 이 지방은 소화 과정을 거쳐서 잘게 잘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해가 되는 과정이 소화 과정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렇게 작게 분해가 된 그러한 지방은 담낭에서 소장으로 배출된 담즙에 의해서 유화가 돼서 이 소화 효소의 작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소장에서는 이 중성 지질이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돼요. 분해가 되면 글리세롤에 결합하고 있는 지방산이 떨어져 나간 게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지방산과 글리세롤 그리고 지방산 하나만 붙어있는 모노글리세리드 이러한 것들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분해가 돼서 생성이 돼요. 그리고 중성지질에 결합하고 있는 지방산도 더 분해가 돼서 중세, 단세 이러한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는데요. 이때 콜레스테롤 대사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길이가 너무 긴 것들은 소장에서 흡수가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자체로 흡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 네, 맞아요. 킬로마이크론의 형태로 바뀌어서 흡수가 되게 되죠. 이때 이 킬로마이크론 안에 있는 중성 지질을 우리가 외인성 중성 지질 또는 외인성 트리글리세리드라고 얘기를 해요. 왜 외인성 트리글리세리드인지 여러분 알겠어요? 내가 이 외인성과 내인성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외인성은 내가 바깥에서 내 몸 안으로 들어온 물질로부터 만들어진 게 외인성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반면에 내인성은 우리 몸 안에서의 대사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게 내인성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킬로마이크론에 있는 TG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로부터 이 소장에서 흡수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형태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중성 지질을 외인성 중성 지방, 외인성 TG, 외인성 트리글리세리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킬로마이크론의 형태로 소장에서 흡수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림프관 또 혈관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 간으로 간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간동맥으로 가서 간동맥을 거쳐서 간으로 운반이 돼서 간에서 더 본격적인 대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으로 온 이 킬로마이크론의 형태는 더 대사가 돼서 어떠한 형태로 바뀌게 되냐면 여기서는 VLDL의 형태, VLDL 우리가 아마 2주차인가 설명했을 거예요. 지단백의 형태죠. 베리로 덴시티 리포프로테인이에요. 그래서 이 VLDL의 형태로 간에서 바뀌게 되고 이 VLDL 안에 있는 중성 지방을 우리가 내인성 TG, 내인성 트리글리세리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 어디서 많이 봤었죠? 그쵸? 우리 콜레스테롤 대사를 설명을 할 때도 이 그림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익숙할 건데요. 이 TG에 대한 외인성 TG와 내인성 TG에 관한 내용도 이 똑같은 이 슬라이드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됐고, 단지 차이는 뭐야? 킬로 마이크론에 있는 이 TG를 외인성 TG라 하고, 이 킬로 마이크론이 간으로 와서 간에서 대사가 돼서 VLDL의 형태로 바뀌어서 생긴 이 VLDL에 있는 TG를 내인성 TG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외인성 TG와 내인성 TG 여러분 잘 알겠죠? 지방의 임상적 의의에 대해서 보면은요, 혈중에 지방의 농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고지혈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지혈증, 하이퍼리피데미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고지혈증이 되는 원인은 우선 우리가 중성지방의 대부분을 식물성 또는 동물에 있는 그런 지방이 다 이 중성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식사 섭취에 의해서 증가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그 지방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중에 중성지방의 농도가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러한 중성 지질은 외인성 TG와 내인성 TG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 외인성 TG가 증가하는 원인은 이 지방의 처리 능력이 잘 안 돼서 이 킬로마이크론의 형태가 많아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외인성 TG가 증가가 되고요. 이 내인성 TG는 우리 몸 안에서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이 내인성 TG가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초 조직에서의 어떤 지방의 처리 능력이 저하가 된다든가 포도당 대사 이상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이 고지혈증이 되는 거죠. 즉 내인성 TG가 증가가 돼서 고지혈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고지혈증의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든가 어떤 이 중성지질 혈중의 높은 상태가 되는 그러한 질환으로는 동맥경화가 있고요. 이 동맥경화라는 거는 이 혈관 전반이 혈관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것과 같이 혈관벽이 섬유화가 되고 어떤 탄력성이 감소가 되는 혈관의 퇴행성 변화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혈이 이렇게 잘 흘러가지가 못하는 그러한 원인이 돼서 고혈압 주 원인이 되는 게 동맥경화인데, 이러한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게 또 뭐냐? 지방이다라는 거죠. 혈관에 지방이 많이 축적이 되면 이러한 동맥경화가 올 수가 있고, 이 관상동맥경화나 죽상경화증 같은 것도 역시 이 혈중의 지방의 증가예요. 이 혈중 지방 중에서도 콜레스테롤도 지난 시간에 배운 콜레스테롤도 역시 이러한 동맥경화의 원인이다 라고 했죠. 그거 마찬가지로 혈액 중에 있는 TG도 역시 동맥경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이 하나의 특정 대상 물질이기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감소가 되는 지방이 너무 없어도 우리 몸은 문제가 생기죠. 그쵸? 콜레스테롤이 부족한 경우는 우리 몸 안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부족을 야기한다 했잖아요. 이 중성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성지방 우리 몸 안에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이 지방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이고 열량이 다른 것보다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에 해당이 되죠. 그쵸? 그리고 어느 정도는 우리 몸을 지방이 있어야지만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지방의 농도가 너무 낮아졌다라는 것도 어떠한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질환이 뭐냐면 갑상선 기능 항진이에요.
갑상선 기능 항진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대사가 너무 항진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갑상선 기능 항진인 사람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그러한 상태이고 매 순간순간이 100m를 전속력으로 달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난 100m 한 20초 걸리는데 그 20초 뛰고 나면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그러한 상태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그러한 질환이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고 해요. 그리고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이 지방의 대사가 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간에 문제가 있으면 특히 여기서 간 실질은 간 그 자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간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그 기능을 못하게 되면 지방의 대사가 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중성 지질의 농도가 저하가 돼요.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였죠. 그 다음에 어떤 에디슨 디지즈인 경우 이거는 여기 있듯이 부신 피질에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질환이 에디슨 디지즈예요. 그래서 이런 에디슨 디지즈에서도 이 상태가 돼도 혈중 중성 지질의 농도가 감소한다라는 거. 이 중성 지질의 농도가 감소 또는 증가했을 때 어떠한 질환과 관련이 있는가를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는 중성 지질이 증가했을 때 이 중성 지질이 증가가 되면 동맥경화, 죽상경화증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요. 간혹 그 혈액 검사를 해서 이 TG의 농도가 낮아서 자기 너무 행복하다 막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중성 지질의 농도가 너무 낮아도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주기 위해서 이 중성 지질이 감소가 됐을 경우에 어떠한 질환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도 앞에 거와 마찬가지예요. 혈중에 지질이 높아져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 고지혈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고지혈증인 경우에는 중성 지질이 높아져 있는 경우도 고지혈증이지만 콜레스테롤의 농도가 높은 경우에도 고지혈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지혈증의 상태가 됐을 때의 증상은 별로 없어요.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혈액 검사를 해서 이게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이 높구나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잘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질환이 고지혈증이에요. 근데 이 고지혈증이 되면 비만하게 된다든가 심장병, 앞에서도 얘기했던 동맥경화, 고혈압 이러한 것들이 수반이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 고지혈증이 되는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식사예요. 식사. 즉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지방이 많은 식사를 하면 우리 혈중에는 지방의 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식사에 의해서 이러한 고지혈증에 되게 되는데 최근에는 급속한 서구화로 이 고지혈증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이 중성 지질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화학적 측정법, 즉 비색법이죠. 어떤 화학 반응을 시켜서 색깔을 띠게 해서 측정하는 화학적 측정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효소를 이용을 해서 측정하는 효소법입니다. 세 번째는 간접 측정법이에요. 간접 측정법이 있고요. 네 번째는 물리화학적 측정법. 물리화학적 측정법이 있는데요. 이 물리화학적 측정법은 네펠로메트리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물리화학적 측정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네펠로메트리를 이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측정하는 방법이냐면 산란된 빛을 측정하는
장치가 네펠로메타예요. 즉 산란된 빛을 측정을 하는 그러한 방법이 네펠로메트리법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광원을 이용을 해서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검체에 빛을 투과를 시켜서 우리가 흑광도 또는 투과도를 일반적으로 비색법에서는 측정을 하죠. 근데 이 산란계를 이용하는 방법은 빛을 투과를 시켜서 이 검체예요. 검체에 빛을 투과를 시켰을 때 통과가 되거나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검체에 있는 입자와 부딪히면서 산란이 돼서 튕겨 나오는 그러한 빛을 측정하는 방법이 산란계를 이용하는 측정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펠로메트리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는 방법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효소를 이용하는 방법은 뭐 콜레스테롤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효소를 이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효소법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 여러분 감을 잡을 수 있을 거고요. 효소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UV법이다. 효소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UV법이다. 이거는 무엇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 감이 오나요? 이 3교시의 깜짝 퀴즈입니다. 효소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는데 UV법이다. 우리가 아직 어떠한 효소를 사용하는지는 안 배웠으니까 효소는 여러분 어떤 효소인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그런데 UV법이다. UV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뭐를 측정한다는 걸까? 감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 UV를 측정한다는 거는 뭐를 측정하는 법인지 여러분 히톡, 개인톡으로 보내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화학적 측정법은 비색법을 얘기를 하는데요. 비색법이니까 발색을 시켜서 측정을 하는 그러한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중성 지질은 그러면 어떻게 발색을 시켜서 측정을 할까? 흥미진진하죠. 어떻게 발색을 시켜서 무슨 색을 띠게 해서 얘는 측정을 할까?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나만 궁금한 것 같네. 여기 보면 힌트. 황색. 황색? 황색.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황색. 무슨 황색? 내가 어디서 들었더라? 이 방법? 황색? 황색이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할까?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측정 방법, 이러한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중성지질의 특징과 대사작용 그리고 측정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할 것은 중성 지질 우리가 외인성, 내인성, 중성 지질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인성 중성 지질의 형태가 어떠한 것이고 내인성 중성 지질의 형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번 시간에는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